요정의 가루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지? 気持ちが悪いな。 자, 먹어라. 내 가루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른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소녀 웬디. 어느 날 밤 꿈에 그리던 피터팬을 만나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인어섬을 지나 해골, 동굴, 그리고 인디언 마을까지 네버랜드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피터팬을 노리는 후크 선장을 물리치지만 시발 꿈으로 끝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터팬.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순수한 웬디의 꿈이었지만 피터팬과의 모험 속에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가족과의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어린 웬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터팬 역시도 처음에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여잔 말이 많아. 다정하고 상냥한 웬디를 보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웬디는 피터팬으로부터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고 피터팬은 웬디로부터 배려와 존중을 배우며 서로 성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네버랜드는 단지 어른이 되기 두려운 아이들의 도피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용기를 주는 곳,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다 컸어요. 오, 글쎄. 피터팬에 대해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했던 웬디 아빠도 결말에 이르렀을 땐 어렸을 적 자신을 떠올리며 나도 저 배를 본 적이 있단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도 지금의 나로 성장하는 데에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일깨워주는 작품이었던 것이죠. 즉, 피터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동심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다양성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디즈니는 피터팬을 인도계 배우로, 팅커벨을 흑인 배우로 캐스팅했고 인디언들도 실제 인디언을 캐스팅했으며 잃어버린 소년들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했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추가되었는데도 여전히 영문명으로는 로스트 보이즈죠. 잃어버린 소년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남자는 아닌데? 그래서 흑인 인어공주보다 한 달 먼저 개봉한 피터팬과 웬디였기 때문에 이때 디즈니는 한창 색깔놀이에 재미를 붙이던 시기였었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네버랜드가 더 이상 아이들의 환상 속 공간이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 2의 차베스 마냥 또 다른 세계로 차원 이동하는 느낌으로 변경돼서 실제 무서운 해적들이 실제 맞으면 뒤지는 포탄을 쏘는 현실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한 문제는 웬디, 팅커벨, 릴리가 함께 연대해서 더 마블스 마냥 걸스 캔 두 애니띵 하는 영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페미 영화가 그렇듯 남자인 피터팬은 무논리에 무관심하며 무책임하고 무식한 데다 무능하기까지 하죠. 무가 5개! 현 시대에 맞춰 원작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는 보다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고 설정 일부가 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라딘만 하더라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Which I don't really understand because if she already likes you, why change? 현대적인 여성상을 가진 자스민 공주 이야기를 잘 녹여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피노키오, 인어공주, 백설공주, 그리고 이번에 다룰 피터팬과 웬디까지 각 작품이 가졌던 핵심 소재, 양심, 자아, 순수, 그리고 동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디즈니식 여성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죠. 아니 실사화를 통해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는커녕 애들한테 풍성하게 그 사상만 주입시키는 것 같아.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잖아. 이렇게 웬디처럼 갑자기 가게 됐다 그러면은 길 묻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쪽에서 몸땡이만 딸랑거리면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기어요. 네버랜드에서 절대 주눅들면 안 돼요. 주눅들지 말아라. 기어라. 우리는 네버랜드에 놀러가는 여자예요. 여자가 기는 법이 어딨어요. 말이 안 통하면 우리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피터팬 같은 애들이 제일 겁나하는 게 야, 나 너랑 얘기 안 해. 네 파트롱, 니네 엄마 나오라 그래. 그러면 깨갱해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소리를 지르는 게 최고예요. 아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어린 소녀 웬디는 피터팬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난 피터팬과 함께 어른이 되지 않는 섬 네버랜드로 가게 되죠. 그렇기에 네버랜드는 웬디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피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아.
반면 내일부터 어른이 되는 나이로 등장하는 실사판 웬디는 피터팬이고 후크 선장이고 딱히 관심도 없지만 술자리에 불러주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기분을 좀 풀기 위해 피터팬 노래하는 동생들 사이에 껴서 깽판을 칩니다. 네버랜드는 엄마가 남동생들에게 해주는 유치한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버랜드가 실존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서 두 번 놀라죠. 애니와 실사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웬디의 상상 속 세계였던 네버랜드가 실사에선 또 다른 현실 세계 속 어느 섬으로 나온다는 거죠. 때문에 피터팬, 팅커벨, 해적, 인디언, 잃어버린 아이들 역시 웬디의 상상 속 인물이 아닌 또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실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만 그려졌던 해적들은 소말리아에 가면 흔히 있을 법한 비주얼로 바뀌었고, 당시 편견이 가득하게 그려졌던 인디언은 그냥 진짜 인디언을 데려다 놨고, 사고 뭉치지만 귀여웠던 잃어버린 아이들은 진짜 집 나간 애들처럼 바꿔놨습니다. 이 감독은 어른이 되기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이 하고 싶었나봐요. 당신처럼 살기 싫다면요? 얘들아, 네버랜드에 가면 저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거지같이 살다가 포탄 맞고 뒤질 수 있으니까 엄마 말 잘 들으렴.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우리 딸? 애니 속 네버랜드는 웬디의 상상 속 세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험을 하면서도 동생과 잃어버린 아이들을 챙기고 걱정하실 엄마를 생각하는 등 모든 상황과 행동은 웬디의 의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웬디가 동심을 가지면서도 엄마와 같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실사 속 네버랜드에서는 동심을 쏙 빼버리니 웬디는 잘 모르는 사람을 따라 섣불리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돌아온 아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동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던 피터팬이 오히려 동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젠 어린이다움을 강조하던 월트 디즈니의 철학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디즈니는 어린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애들의 눈과 귀부터 가리고 본인들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원작 피터팬에서 인어들이 피터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막 성적 매력만을 뽐내며 웬디를 질투하는 모습은 잘못된 여성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게 머리와 문어 다리를 달아주고 더 이상 피터팬에게 구애를 하지 않게? 아니죠. 할 수 없게 수정되었고, 인디언들이 야만적이고 미개하게 묘사되는 것은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실제 캐나다 원주민인 크리족 출신 배우가 크리어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Wendy Chikia, Pardon? are you the Wendy? 이처럼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 요소들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서 반드시 현대적 가치에 올바르게끔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지금의 이 올바른 네버랜드는 요즘 애들이 꿈에 그리던 그 환상적인 모험을 떠나고픈 그런 곳인가 하는 것이죠. 과거 네버랜드 속에 등장하는 요정, 인어, 해적, 인디언은 1900년대 당시 아이들을 설레게 했고, 그렇기에 관객들이 웬디를 따라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난 인어섬을 생각할 테야. 난 해적 동굴을 생각할 테야. 난 인디언 용사라고 생각할래. 요즘 애들이 뭐 인어, 인디언 뭐 이런 거 관심이나 있나요? 크로코딜로랑 파타핌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가 더 궁금하지. 그래서 디즈니는 PC적 요소를 고민하기 전에 요즘 아이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네버랜드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고민했어야 됐어요. 실제로 이후 만들어진 다른 피터팬에서는 인디언이 삭제된 작품도 덜어있고 유령 같은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인디언을 삭제하고 뭐 다른 존재를 넣는다고 해서 원작 훼손이다 어쩐다 하고 문제 제기할 사람은 뭐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백설공주의 왕자도 삭제해버리는 사람들인데 인디언을 삭제 못하겠어요? I don't think anyone's making that mistake. 그럼에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실제 인디언을 등장시키면서 디즈니의 다양성 성과를 홍보하고 해적에게 붙잡히던 릴리가 해적을 쓸어버리는 모습을 통해 뭐 늘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나이를 먹지 않는 섬에서 인디언 부족이 어떻게 대대손손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원작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거긴 웬디 꿈속이니까. 근데 실사에서 네버랜드는 웬디의 상상 속 공간이 아니라 다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섬으로 설정이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현실적인 개연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 진짜 인디언 배우 캐스팅하느라 뭐 이런 부분을 신경이나 썼겠어요? 뭐 하나 그 애니메이션 하나 제작하겠다고 인류학자, 교육자, 언어학자, 문신학자, 안무가, 항해사, 문화자문가를 고용했던 디테일의 디즈니도 이젠 옛말인 거죠. 해적들도 한번 볼까요? 원작 애니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들고 해적과 싸워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
웬디 꿈속이니까. 무엇보다 해적들이 나홀로 집에 등장하는 도둑들 마냥 코믹하게 그려져요. 후크 선장 역시 악당임에도 톰과 제리의 톰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웃긴 악당 중 하나로서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있었고요. 이랬는데 실사로 와선 진짜 해적을 가져다 놨죠. 코믹한 모습은 거의 사라졌고 상당히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Dibs on the bear after you execute them. 이게 그나마 그 남아있는 코믹 요소겠지? 너무 무섭게 생겼어. 후크 선장도 슬픈 과거를 가진 인물로 시종일관 복수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왔음을 보여주듯 선내에 막 시체랑 해골이 걸려있고 스미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달에만 3번째라고 하거나 뼈만 앙상한 시체를 보며 불쌍한 로버트라고 하는 등 간접적으로 후크 선장의 잔혹성을 드러내거든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해적으로 묘사해놓고 막판 가서 훈련도 받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막장 전개도 그런데 짜잔! 사실 이 모든 건 웬디의 꿈이었습니다. 했으면 여전히 짜칠지언정 납득이라도 했겠지만 이거 멀티버스에 환장한 디즈니에게 여기까지 생각이나 했겠나 싶어요. 어차피 애들 영화인데 뭐 대충 만들어다가 디즈니 플러스 올려놓으면 유모차를 끄는 누군가는 틀겠지 뭐. 원작에서 피터팬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고아가 된 아이들을 네버랜드에서 만났고 아이들은 너무 일찍이 고아가 되는 바람에 엄마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반면 실사에서의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직접 네버랜드로 데려왔고 어른이 되기 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인지 엄마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 몇몇은 그리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진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피터팬이 아동연쇄 유괴범이 되었습니다. 자, 웬디가 네버랜드로 가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늦은 밤 피터팬은 팅커벨과 함께 웬디네 창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팅커벨을 시켜서 자고 있는 웬디를 공중에 띄우죠. 영문도 모른 채 네버랜드로 끌려갈... Gotcha! A little bug did it. 나 멍게 파이나 개시 버스가 나 보고 She is a fairy. 몰래 납치하려던 작전에 실패하자 칼부터 들이미는 피터팬. 곧바로 누가 더 올지부터 확인한 후 아이들만 있는 걸 확인한 피터팬은 자연스럽게 웬디를 탈출시켜 네버랜드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목적을 밝힙니다. 동생들이 제때 깨지 않았다면 웬디는 그대로 끌려갈 뻔했던 것이죠. 어쨌든 웬디는 피터팬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 피터팬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몰래 숨어서 웬디가 어린이 되기 싫어.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죠. 아니 이게 솔직히 화장실에서 똥 닦는 것까지 엿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게 존나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스토킹을 해왔다고 말하니까 112 그 911에 신고할 생각조차 못하는 웬디.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어른이 되지 않아도 된다며 어서 같이 가자고 꼬셔서 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네버랜드는 피터팬의 말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곳이었습니다. 매일 해적을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데 고개를 빼꼼 잘못 내밀면 아니 새끼야, 이건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위험한 곳이잖아. 옷도 잠옷 차림 그대로야. 밥은 뭐 풀뿌리 캐먹냐? 집은 재건축 공사 현장인데 또 지 혼자 개인 방을 써요. 의식주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이 방치시켜 놓는데 아니 무슨 애니멀 호더가 그 닥치는 대로 길냥이 주워오는 것 같아요. 뭐 감기든 배탈이든 나면 어떡하려고. 맞는 골든 파우더 먹여서 해롱해롱 시키게? 자, 그렇게 데려와서는 아이들에게 뭘 하냐? 어머니는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난 어머니가 기억나지 않아. 엄마를 만나고 싶어. 야 존만아! 네가 원해서 온 거 아니야? 니네 다 잘 들어. 여기 나보다 센 사람 솔직히 없지. 킹 니네 나 못 이겨. 요 퇴물 요정 어땠어? 하기 싫어. 내가 제일 세니까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자, 정훈교육 시작하겠다. 복무 신조! 또 시작이네. 예, 결리. 하나, 엄마 보고 싶다 하면 존나 팬다. 하나, 엄마 보고 싶다면 남겼다. 둘, 니네가 원해서 온 만큼 엄마 보고 싶다 하면 존나 팬다. 둘, 우리가 원해서 온 만큼 엄마 보고 싶다면 존나 팬다. 셋, 어린이 되면 존나 사악함으로 손목을 자르고 존나 팬다. 셋, 어른이 되면 존나 사악하고 목을 자르고 존나 팬다. 넷, 몰라 말 안 들으면 존나 팬다. 피터팬은 분명 네버랜드엔 규칙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피터팬이 정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엄마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입니다. 이를 어기면 네버랜드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피터팬은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면 사악해진다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들은 어른들은 모두 사악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직전에 네버랜드에 온 웬디는 겉모습은 어른과 다를 바 없다 보니 잃어버린 아이들이 웬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She's too grown up, isn't she? 이처럼 피터팬은 납치해온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아이만을 네버랜드로 납치한 이유도 분명 네가 어른이 되기 싫다며 네가 원했던 거잖아 라며 가스라이팅하기 쉬운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놀기 좋아하는 피터팬은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것 또한 서슴지 않는데 도파민에 잔뜩 취한 피터팬에겐 웬디네 동생이 악어밥이 될 뻔한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칼싸움만 존나 하죠. 결국 팅커벨이 제때 안 구했으면 동생들은 악어밥이 될 뻔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재밌었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동생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웬디에게 이런 말은 화를 돋굴 뿐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대가 했던 말을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가 엄마처럼 살기 싫다며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어머니를 함부로 들추는 건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인터넷에 유행하는 밈을 이용해 위트 있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살았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세요. 하지만 웬디는 피터팬이 생각한 것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웬디는 예외였죠. 너는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좀 크네. 안 그러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버랜드가 뭐 하는 데인 줄은 아냐? 건설, 요격, 서비스. 그러니까 인디언들 집도 지어주고 해적들도 잡아주는. 공부하기가 싫었지. 예? 공부는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부모들이 저 건들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러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게 좋으니까 해적몇 칼로 찔러도 별 상관 없겠지.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고아요. 그냥 고아도 아니고 대찬집만 골라서는 실전 고아라 이거요. 부모랑 싸움이 붙으면 대화 2마디 이상 안 오가고 네버랜드부터 데려갑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나를 납치범으로 부릅니다. 미치죠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요. 여러분들 대가리 속에는 경쟁 부추기는 엄마도 없고 통금 따져대는 아빠도 없고 설령 집밥이 그리워도 엄마는 절대로 찾지 않는 실전 고아. 그렇게 살면은 니들 대가리 속은 분명 고아인데 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된다. 이것이 나라고! 이것이 세상이다! 너희들은 뭐라고? 고아입니다! 너희들은 뭐? 고아입니다! 에이? 웬디는 예외였죠.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 웬디처럼 네버랜드에 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환상적인 모험? 아니 북한 꽃제비들이 친구하자는데 이러면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죠. 근데 돌아갈 방법은 아나요? 요정 가루가 없인 이 섬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죠. 피터팬에게 속았다고 깨닫기엔 이미 한참 늦은 상황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네버랜드 신입 웬디입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그냥 나갈게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했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대충 이런 상황인 건데 이때 집에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어야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빌어야죠. 근데 웬디는요? 피터팬에게 풀스윙으로 귀싸대기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딱히 집에 가고 싶다고 말도 안 해요. 이 원작 애니에서야 네버랜드가 상상하던 그대로여서 뭐 여기저기 구경 댕기고 노느라 집도 잠시 있고 신나게 모험을 즐기거든요. 근데 실사 속 네버랜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 이 목숨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해적을 피해 살아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포탄에 머리통 날아갈 뻔해. 아니 진짜 맞고 날아가 버리고 물에 빠져서 기절도 했다가 뭐 잃어버린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막 깜짝이야. 사실상 피터팬이 유괴해온 아이들인 거죠. 어우 야 이 살벌한 몰골들 좀 보세요. 이 데려다 놓기만 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한 채 섬에 갇혀 사는 애들인데 좀 전까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던 웬디가 이곳에서 잠시라도 살 수나 있겠어요? 근데도 웬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No more. It's their home, not mine. Not yours either, I don't think. I don't know where my home is exactly. 아니 네버랜드 오기 전에 아빠한테 꾸중 좀 듣고 엄마한테 잔소리 좀 들었다지만 무인도에서 흙 파먹고 사는 것보단 집이 낫지 않겠어요? 이 알 수 없는 웬디의 심리 상태, 데이비드 로어리 감독님의 실수인 걸까요? 아니면 웬디에겐 집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웬디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며 이 영화에 담긴 숨은 뜻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세기 초 영국 여성들은 드레스나 스커트를 입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서 여성이 감히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감히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뿐더러 남성에 대한 도전, 심지어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였던 것이죠. 당시 영국 여성들은 집안일을 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할 때도 치마를 입어야만 했고, 심지어 자전거에 치마가 끼어 자빠질지라도 치마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피스 차림의 애니 속 웬디는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면서도 어디 하나 튀지 않는 전형적인 영국 소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실사로 넘어온 웬디는 무려 바지를 입고 등장해버립니다. 정확히는 블루머라고 부르는 여성용 바지인데, 미국의 여성 해방운동가 아멜리아 블루머가 드레스나 스커트로부터 여성들이 해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입기 시작했던 것으로 당시 여성 해방운동의 상징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웬디는 영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겨털 해방을 주장하는 그분들처럼 특정 사상에 심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엄마는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땐 여느 여자아이들처럼 치마만 입고 다니던 그런 평범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바지를 고집하기 시작하더니 딸이 이상해졌거든요. 엄마도 네 나이 땐 그랬단다. 엄마처럼 살기 싫다면요? 페미 사상에 심취한 웬디 눈의 엄마는 그저 가부장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고 살고 있는 주제에 자신을 간섭하고 억압하려는 존재로 보일 뿐이었던 것이었죠. 아빠 역시 웬디가 남동생들과 놀다 거울 깬 걸 나무라면서도 웬디가 입은 바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미 웬디는 부모가 어찌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웬디의 이미지를 적극적인 현대적 여성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입혔을 뿐인데 뭐 페미까지 가는 건 뇌절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영국 사회 속에서 인터넷은커녕 TV도 없던 시절인데 무슨 수로 웬디가 미국에서 일어난 페미니즘 사상을 접하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2023년 이 시기 디즈니가 보통 디즈니입니까? 흑인 인어공주와 황인 백설공주가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것이라고 믿던 디즈니 아닙니까? 이 작품은 웬디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한 장면만으로 어떻게 웬디가 페미 사상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크리스마스로 보이는 어느 날 엄마로부터 받은 선물에 웬디가 행복해하는 장면입니다. 2초에서 3초 정도 나오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웬디 손에 든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책 표지에 Girls Out, 우리말로 하자면 소녀의 것이라고 적힌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무려 120년 전 1905년 영국에서 실제로 출판된 여성 잡지로 표지 디자인이 Girls Out 27호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지금은 대부분 유실되어 골동품 수집가 사이에서도 상당히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구하기 힘든 책임에도 표지를 그대로 복각해 영화에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은 이 책에 무언가 감독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분명 저 책 안에 어떠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걸스 아웃 27호를 찾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왕립도서관에서 다른 호차 스캔본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살펴볼 수는 있었지만 웬디가 본 27호는 이곳에서조차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았었죠. 심지어 살펴본 다른 호차에 실린 내용은 기대와 달리 여성에 대해 꽤나 보수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성의 도덕성과 가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내용이 주로 담겨 있었고, 여성 잡지인 만큼 당시 여성들의 관심사인 화장이나 패션, 그리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다루고 있었지만 바지를 입은 여성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웬디가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가정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그렇게 선물했을 것으로 생각이 될 만큼 상당히 보수적인 여성상이 담긴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웬디가 선물 받은 27호를 살펴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잡지에 실린 칼럼 하나라도 더 찾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어떤 골동품 수집가를 통해 27호 전문을 확인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예상했던 대로 웬디가 본 27호에는 당시 영국 사회가 받아들이기엔 꽤나 파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알려진 프랑스의 여성기사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영국인 여성 이야기, 폴란드 혁명 당시 말을 타고 싸운 어떤 여성 이야기, 그리고 남편 대신 참전한 미국인 여성 이야기까지 역사적으로 여성도 충분히 용감했으며 때로는 남자보다 더 위대했다는 주제로 칼럼이 담겨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태우를 소개하면서 동양의 여성 지도자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평소 여성으로서 가정 내 역할과 예의범절만을 다루던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이 치마가 아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바지를 입기도 한다는 걸 소개하는 칼럼이 실려 있었고, 심지어 한 영국 여성이 과감하게 블루머를 입고 수영하는 사파가 그대로 실리기도 했는데 당시로서는 과도한 노출로 간주되어 금지된 파격적인 의상이었죠. 이후로도 이 잡지는 영국 여성들에게 여성도 남성처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 웬디가 이걸 봐버린 거예요. 세상 모든 여자들은 엄마처럼 청소, 빨래, 육아에만 전념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구 어딘가에서는 남자를 후리며 사는 여자도 있단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사회적 역할이 있다라는 훌륭한 의미를 가진 책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빅토리아 시대를 살아온 엄마에게 이 잡지는 가정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서였지만 에드워디안 시대를 살아가는 MG 웬디에게 이 잡지는 억압받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계몽서였던 것이었죠. 이렇다 보니 규칙도 없고 부모도 없는 네버랜드에서 자유롭게 같이 살자는 피터팬의 말은 이런 웬디에게 무척 달콤했을 것입니다. 예, 물론 피터팬이 외모도 키도 웬디 기준에 한참 모자랐지만 I always act so surprised. I always envisioned you as being Taller? no smaller actually. 아무렴 어떻습니까? 요정의 가루, 저 골든 파우더만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정체모를 뭔가에 취해서 어찌저찌 네버랜드에 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피터팬 이 새끼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웬디와 동생들은 챙기지도 않고 후크 선장이랑 노닥거리고 앉았네. 따지고 보면 오자마자 죽을 뻔한 것도 피터팬 때문인데 그러곤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Oh, Wendy, you're still alive. 이렇게 피터팬이 노는 사이 팅커벨만 바빠요. 피터팬 약발 떨어질 때마다 가루 뿌려주랴, 싸우는 것도 도와주랴, 그 와중에 위험에 처한 애들 구해주랴. 아니나 다를까 팅커벨이 잠깐 애들 구해주는 사이 후크 선장에게 바로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후크 선장에게 죽을 위기까지 몰렸다가 Hey, stop! Who are you? I'm a Wendy. Wendy Moira Angela Darling. We're gentlemen. Do not harm children. 웬디 덕에 후크 선장의 한눈판 사이 목숨을 건지고요. 사실 피터팬 이 새끼는 알고 보니까 팅커벨 없이는 그냥 하찮은 인도 꼬맹인 거예요. 아니 영국 식민지 출신 주제에 자유를 주겠느니 어쩌니 할 때 알아봤어야 됐거든요. I'm Peter Pan. I don't ever need help. A magical fairy that makes you fly. Gaggle of children that do your bidding with a princess that cleans up your messes while you're off gallivanting with pirates. 이렇다 보니 애니 속 피터팬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등장하는 구원자 역할이었지만 실사에선 반대로 피터팬이 위험에 처하면 웬디와 팅커벨 그리고 릴리로부터 구원받는 역할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도 피터팬에서 릴리로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피터팬이 아닌 릴리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웬디가 본 거라. 아, 피터팬은 팅커벨이랑 릴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진짜 무책임하게 애들 꼬셔서 무인도로 유괴하는 애새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 웬디는 이때부터 피터팬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터팬에게는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팅커벨과 릴리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로 친해지려 하죠. 왜? 얘네가 여기 실세니까. 그리고 여기서 웬디가 피터팬에게 싸대기를 때릴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죠. 팅커벨과 릴리만 친해져서 내 편으로 만들면 피터팬은 그냥 불가촉 천민 수드라 새끼니까. 이 영화에서 웬디는 릴리를 질투하지 않아요. 팅커벨 역시 웬디를 질투하지 않죠. 그런 건 구시대적 여성상이니까. 요즘 같은 여성들은 여러모로 모자란 피터팬을 도와 사악한 후크 선장을 물리쳐야 하니까요. 이처럼 모자란 남자 피터팬을 잘난 여성들이 도와주고 못난 남자 후크 선장을 잘난 여성들이 혼내준다는 이야기. 네, 전형적인 페미 영화 공식 그대로죠. 이 말은 곧 여느 페미 영화가 그러했듯 우리네 일반 상식으로 이 영화를 해석하려 들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 웬디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말이죠. 웬디처럼 피터팬에게 속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이곳으로 끌려왔다면 엄마 보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제발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할 법하잖아요. 10살에서 15살 남짓 정도인 아이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섬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만 보면 피터팬은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인디언 출신 릴리마저 없었다면 전부 굶어 죽었거나 해적에게 붙잡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이 웬디 남매도 네버랜드에 도착하자마자 해적들 손에 죽을 뻔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기새 마냥 하늘을 바라보며 피터팬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 그 누구도 피터팬에게 집에 가고 싶다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작 애니 속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지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그리워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네버랜드에는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그리워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실사에만 있는 설정입니다. Where's his mother and father? That's a trick question. 그리고 피터팬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버랜드 안에서 평생을 어린이로 살아야 좋은 거라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는데요. 예, 물론 실사에만 있는 설정입니다. If you went back home, it'll be the end of all our fun. All you'd have left is growing up. 그리고 이 영화는 이 규칙을 깨면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피터팬이 첫 번째로 네버랜드에 데려온 잃어버린 아이, 제임스. 이 아이는 네버랜드 생활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피터팬은 이를 못마땅히 여겨 네버랜드에서 추방시켰다고 하는데 내 이름은 제임스. 해적왕이 되고 싶은 남자다. 어느 날 밤에 피터팬이 해적시켜준다길래 네버랜드라는 곳에 따라왔는데 날더러 해적이라면서 자꾸 팬다. 공부! 신조! 해적 새끼는 존나 팬다! 저 피터팬아, 약속한 대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진짜 해적시켜주면 안 되겠니? 아이 씨발, 애들을 더 데려와야 해적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군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 해적시켜줄 생각은 있는 거야? 저번 달에도 그렇게. 아이 씨발, 골든파우더 맛 좀 볼래? 족같은 잼민이 새끼. 저신 잘하라고. 어이 피터팬. 아, 팅커벨 어서오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죽상이야? 제임스가 꼴밖에 하잖아, 젖밥 새끼가. 골든파운더 한 대 할래? 좋지, 한 대 말아줘. 응?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피터팬, 집안에서는 피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담배 아니라서 괜찮아. 신경 끄고 밥이나 해. 이렇게는 못 살아. 난 엄마 찾으러 갈 거야, 이 개새끼들. 야야, 제임스 지금 뭐하... 내 말 제대로 돌려보내줘, 이 밥벌어지 새끼들아. 산남네. 호잇! 야! 골든 파우더 딸랑딸랑. 정신이 들어? 역시 골든 파우더야. 성능 확실하구만. 그냥 죽여달란 말이다, 이 자식들아! 꺼져. 그렇게 네버랜드 밖으로 쫓겨난 제임스는 다시 나이를 먹기 시작했고 해적단을 꾸려 후크 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실사판에 있는 진짜 있는 공식 설정입니다. My once and best friend banished me. I miss Your mother. my mother. Is it so terrible a thing? To miss a mother. 하지만 제임스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옛 친구가 사는 네버랜드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른이 되어 돌아온 제임스를 본 피터팬은 그의 손목을 잘라 악어에게 던져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던 대로 악당인 후크 선장이 피터팬과 싸우다가 잘린 손목이 우연히 악어에게 먹힌 게 아니라 피터팬이 후크 선장 손목을 잘라다가 악어에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후크 선장이 피터팬을 증오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피터팬은 제임스가 어른이 되어 사악해져서 잘랐다고 하는데 제임스는 단지 옛 친구를 다시 보고 싶어서 왔던 거였거든요. Who he hates because Peter cut off his hand. Fed it to the crocodile. Oh, along with his watch. 또 악어가 먹은 게 아니라 먹였다고 하는 걸 보면 피터팬이 아주 작정을 한 걸로 보이죠. 이 영화 감독이 이 피터팬을 도대체 얼마나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후크 선장도 과거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결국 피터팬의 최대 피해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영화에선 설명해주지 않지만 여기엔 피터팬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걸로 보여요. 첫째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그리워해서 네버랜드를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고 실제로 아이들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죠.
있었죠. 둘째는 후크 선장이라는 외부 적을 그대로 살려둠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죠. 실제로 후크 선장이 악어밥이 될 뻔하자 돌 던져서 구해주기도 하고요. 아 진짜 이쯤 되면 빌런이 후크 선장이 맞나 싶은데? 근데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 후크 선장이 사악하대. 손목 자른 놈은 피터팬인데 아무튼 사악하대. 아 물론 후크 선장이 죄 없는 아이들도 죽이려고 하고 사악해지긴 했죠. 근데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누군가 오른쪽 손을 자르거든 왼쪽 손도 내어줘라 뭐 이건가요? 이마 원수도 사랑해야 되냐고. Why is Captain Hook so hateful? Because you grew up. And grew up wrong. 이야 가스라이팅 제대로 됐죠. 그럼에도 후크 선장이 그렇게 사악하게만 그려지진 또 않는데요. 피터팬을 쫓아 오랜만에 자기가 지내던 방에 온 후크 선장. 피터팬이 혼자 쓰고 있던 방도 사실 후크 선장이 쓰던 방이었고요. 옛날에 있던 피터팬과 즐겁게 지내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손목 잘리기 전까진 피터팬과 좋은 친구였던 걸로 보였다. 아 씨발 깜짝이야. 뒤에서 덮치려다 되려 당하는 피터팬, 그리고 얼떨결에 복수에 성공한 후크 선장. 그토록 바라던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시체를 훼손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는 걸 보면 증오보단 애증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릴리가 등장해서 막 인디언의 민간요법으로 단번에 피터팬을 살려내는데 이건 역시 인디언에 대한 편견 같기는 한데 뭐... 대충 피터팬을 살려내고 우리 릴리 누나가 몰아주는 말을 타고 후크 선장을 혼내주러 갑니다. 그렇게 최후의 결투를 하게 되는데 Dark and sinister man, prepare to meet thy doom. 아동 연쇄 유괴범의 특수 폭행범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벌어진 두 남자의 결투. 하지만 역시 팅커벨 가루 없인 후크 선장에게 밀리는 피터팬. 바로 그때! (20여) 명의 해적들이 칼싸움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해적선. 칼싸움이 한창 진행 중인 가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뭐야? 씨발! 아이들을 위해서 동심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나타나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다한 공격성이 일어나면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터팬의 위기의 순간에 어김없이 등장해주는 여전사 웬디. 아니 웬디 모이라 안젤라 달링 덕분에 해적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보면 해적들과의 싸움이 좀 뭐랄까 그 아이들은 진짜 죽자고 덤비는데 해적들은 조카들하고 놀아주는 삼촌들 같달까? 하하하하 곰은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내 곰 돌려줘요. Touch my brother! 하지만 스윗한 해적 삼촌들은 행여나 웬디가 다칠세라 절대 동시에 칼을 휘두르지 않죠. 마참네! 즐겁다! 팅커벨도 웬디의 뒤질세라 헥토파스칼 킥을 날려주고요. 인디언 여전사 타이거 릴리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해적 2명쯤은 우습죠. 예리한 칼과 무시무시한 도끼까지 들었지만 도끼자루와 맨주먹만으로 해적을 제압해냅니다. 뭐 그렇게 삼촌과 조카와의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디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배를 뒤집어버립니다. 아니 야 미리 애들한테 골든 파우더를 좀 뿌려주고 뒤집든가. 이거 뭐 지 혼자 날 수 있다고 존나 무책임한데? 그렇게 피터팬도 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어김없이 웬디가 받아서 구해주죠. 뭐 어쨌든 다시 날 수 있어진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결전을 벌이는데 죽여라 어서. 미안해. 왜? 내게 상처를 줬잖아. 난 못된 친구였어. 아니 이게 피터팬 이 새끼 이거 조금 전까지는 후크 선장들은 사악한 악당이라고 죽인다면서 죽자고 덤벼들다가 이러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앞에도 죄책감을 느낀다던가 뭐 그런 연출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애들 앞에서 막 개망신 주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보란듯이. 피터팬이 과거에도 제임스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You've always been rotten, stinking rotten codfish. 근데 사과를 박아버리니까 이게 화해와 뭐 관계 회복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문동은에게 거짓으로 사과하는 박연진 같단 말이죠. 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좀 보세요. 딱 문동은이랑 똑같잖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박연진은 안 미안함을 연기했다면 피터팬은 연기력이 딸려서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겠지만요. 근데 또 발연기가 오히려 이 가짜 미안함을 나타내는 데는 찰떡 같잖아요. 이 표정 봐봐. 진짜 이러고 바로 고데기 열 체크 들어갈 것 같아. 어쩌면 연기를 잘한 걸지도? 오히려 덧박친 후크 선장이 피터팬에게 칼을 휘두르는데 피터팬의 위기의 순간에 항상 등장하는 웬디. Captain, grow up. 여러분
잊지 마세요. 페미 영화는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여기서는 웬디가 저렇게 말한 걸 보면 아직 후크 선장이 철이 덜 들어서 저런 거구나. 사춘기가 좀 늦게 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후크 선장이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데 Just think happy thoughts. 하늘을 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였죠. 요정의 가루와 행복한 추억. Peter, I haven't got any. 그렇게 바다로 추락하는 후크 선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피터팬을 따라와 같이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짠해요. 솔직히 이 영화에서 제일 불쌍해. 친구라고 믿은 녀석에게 팔 잘려, 엄마도 없어졌어, 돌아갈 집도 없어졌어, 심지어 배까지 뺏겼어. 어휴. 그러고 슬픈 부금을 쫙 깔아주고 피터팬은 친구를 잃어 슬퍼하는 연기를 시도하는데요. 사실 날아가서 당장 건져주면 충분히 살릴 수 있거든요. 아직 후크 선장 안 죽었거든. 제임스는 내 친구였어. 제임스는 내 친구였어. 제임스는 우리도 내 친구였어. 친구잖아. 제임스는 내 친구였어. 우리는 제임스는 항상 내 친구였어. 편이야. 제임스는 내 친구였어. 피터팬 제임스는 최고! 내 친구였어. 우리는 제임스처럼 버리지 말아달라고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여기서도 피터팬이 연기를 못해서 안 슬퍼 보이니까 제임스가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저러는 것 같아 보였어요. 더구나 앞에 전적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새끼고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터팬에게 우린 친구지? 우린 네 편이야 막 이런 말 하는 것 같고요. 아니 전개가 그냥 존나 엉성한 건데 이게 이상한 데서 찰떡같이 들어맞으니까 막 진짜 사회 비판 막 가출 청소년 헬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나 싶기도 하고 이 존나 혼란스럽다. 사실 이거 존나 치밀한 영화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웬디가 그 말을 합니다. Peter, don't you think it's time we get these lost boys home? 이 영화의 엔딩은 원작 애니와 많이 다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잃어버린 아이들을 모두 웬디네 집으로 데려왔다는 점입니다. 애니 속 웬디 역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같지만 네버랜드는 엄연히 웬디의 꿈속 세계이기 때문에 웬디가 잠에서 깨는 것으로 현실과 환상을 구분짓거든요. 사실 이번 영화도 굳이 애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짜잔! 이 모든 이야기는 웬디의 꿈이었습니다. 라고 해버렸다면 이 전개가 헐거워도 굳이 앞서 살펴본 대로 막 개연성을 따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꿈 이야기 하면서 뭐 개연성을 따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나 귀신 꿈 같아. 얘야, 태양의 공전 속도가 초속 22km/s인데 여기에 지구의 공전 속도 초속 29.76km/s와 자전 속도 시속 1300km까지 반영한 명확한 지평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했는지 물어봤니? 엄마 사페야. 그럼에도 이 영화는 굳이 잃어버린 아이들 모두를 웬디네로 데려옵니다. 웬디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버랜드에서의 첫날 밤, 웬디는 아이들에게 니네 모두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집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며 정말 개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피터팬에게도 너희 엄마 어디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피터팬 꼴봤죠. 제임스 손목 잘라다가 기강 다져놨는데 오늘 처음 온 애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엄마 얘기하고 자빠져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몇몇 아이들이 이에 동요해서 어머니가 그립다며 그간 억눌러왔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웬디는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여기 가출팸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와해시켜버리겠다고 말이죠. 이를 눈치챈 피터팬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All you'd have left is growing up. It's never good when Peter starts slamming doors. 사실 이때 웬디는 피터팬을 쫓아가지 않아요. 피터팬이 뭐라 하든 팅커벨만 내 편으로 만들면 아쉬울 게 없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팅커벨이 뭐라고 딸랑거려도 야 나방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라고 개쪽을 줬지만 네버랜드 실세가 피터팬이 아닌 팅커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웬디는 누구보다 열심히 딸랑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팅커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아유 병신이 하나 더 굴러 들어왔네.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어이가 없는 팅커벨이면 개추! 사실 이때 후크 선장 일당이 이곳을 쳐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웬디의 계획대로 팅커벨을 잘 구워 삶아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테고요. 만약에 애니에서처럼 피터팬이 막 팅커벨을 팅크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절친하고 팅커벨도 피터팬을 짝사랑하는 사이로 그려졌다면 웬디가 옆에서 뭐라고 똥꼬를 빨든가 팅커벨이 콧방이나 꼈겠어요? 뭐 어쨌든 웬디는 결국 팅커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게 웬디가 뭐 요정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팅커벨이 귀에 아주 가까이 대고 말했기 때문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팅커벨은 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영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냥 목소리가 하도 작으니까 딸랑거리는 소리 때문에 묻혀서 안 들렸던 거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진짜 단 한 번도 피터팬은 팅커벨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건데
실제로 영화에서도 피터팬은 팅커벨에게 말 한마디 먼저 걸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팅커벨은 항상 무시당하지만 피터팬을 헌신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죠. 뭔가 두 사람 관계가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피터팬과 릴리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데요. 원작에서는 어린아이로 등장해 자신을 구해준 피터팬에게 사랑에 빠지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실사에서는 다 큰 어른으로 등장해 목숨이 위태로운 피터팬을 구해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 아이들을 돌보는 것 또한 피터팬에서 릴리로 그 역할이 바뀌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해적을 상대로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릴리를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캐스팅한 이유도 사냥과 전투에 능하고 아이들도 보살피려면 성인이어야만 한다는 크리족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고요. 영화에서도 이 점을 보여주듯 잃어버린 아이들의 거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마도 어른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피터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팬이 밖에서 아이를 새로 데려오면 실증날 때까지 같이 놀다가 또 다른 애를 데리러 나가버리는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방치가 된 아이들을 릴리가 보살펴주는 그런 상태인 거죠. 릴리 역시 이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 심지어 우려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실제 인디언들도 우리 아이, 남의 아이 할 거 없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은 다 같이 키우는 문화가 있다나 어쩐다나 그렇다는데 피터팬은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말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죠. 피터팬은 팅커벨과 릴리 없인 아무것도 아니지만 팅커벨과 릴리는 피터팬의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는 아주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뭔가? 자, 지금부터는 일반 상식을 잠깐 내려놓고 이 패미 영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랜드라는 곳에서 피터팬은 능력과 관계없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피터팬을 무능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앞서 살펴본 대로 구성원 전체에 대한 강력한 권위와 통솔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바로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가부장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팅커벨과 릴리는 이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인 것이죠. 의사결정에 있어 피터팬은 결코 여성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팅커벨도 보다 경험 많은 릴리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터팬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죠. 피터팬이 해적과 사고를 치면 팅커벨이 수습하고 피터팬이 무책임하게 새 아이를 데려오면 릴리가 보살피고요. 근데 피터팬은 릴리가 성인인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웬디가 성인이 되기 하루 전날인 시점에 데려왔는데 여전히 미성년자이면서도 릴리를 대신해서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피터팬은 웬디를 꽤나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 웬디가 사는 그 집은 피터팬이 자신의 엄마와 살던 곳이었는데 엄마에게 꾸중을 들은 어느 날 네버랜드로 가출했고 돌아왔을 땐 이미 엄마는 없었던 거죠. 엄마 밉지, 싫지. 하지만 잠깐 화가 났을 뿐 날 예뻐해주고 피시앤칩스도 잘해주는 우리 엄마가 그립거든 마. 이 당시 영국 여성이 가정적인 것이 미덕이었던 만큼 엄마처럼 가정적인 웬디를 기대하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블루머로 무장한 패미전사 웬디는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가부장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이들을 깨우치고 가부장제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하는 사명이 생긴 것이죠. 팅커벨에게는 피터팬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릴리에게는 육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웬디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시간이 멈춘 네버랜드와 달리 현실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부모를 찾지 못한다는 건 후크 선장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페미니즘이 극에 달하면 아이들은 육아노동을 강제하는 유충일 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실로 가서 고아가 되든 말든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상식으로 이 영화의 엔딩을 봤을 때 곧 보육원에 보내질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찜찜함이 남았다면 그쪽에 심취하신 분들의 시각에선 가부장제와 독방 육아를 깨부수는 통쾌한 반란을 선사하는 여성 해방의 역사 그 자체인 결말인 것이죠. To die will be an awfully big adventure. 죽음도 정말 짜릿한 모험이 될 거야. 피터팬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는 이 대사는 피터팬이 죽음까지도 모험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가 동심 그 자체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둡고 어렵다고 판단한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에선 해당 대사를 삭제했지만 이번 실사 영화를 제작하면서 다시 집어넣었는데 To die would be an awfully big adventure. 짜릿한 사후세계의 모험을 곧 떠날 피터팬이 저렇게 잔뜩 겁을 먹어 버리니 이 대사는 그저 피터팬의 동심이 아닌 허세를 보여주는 대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후크 선장의 칼에 베어 죽음을 앞둔 순간엔 I don't think I like this adventure. 라고 이 피터팬은 우리가 알던 그 피터팬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대신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유괴하는 연쇄 유괴범이자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피터팬의 잔혹한 폭력성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피터팬 연극이나 소설에도 등장하는 설정이긴 하기에 전혀 근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들은 1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지금과는 정서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50여 년 뒤 1953년 만들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피터팬의 철없는 행동과 폭력성을 많이 순화시키기도 했고, 네버랜드를 웬디의 꿈속 세계로 분리시킴으로써 동심 속 공간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달아두었죠. 그렇게 70여 년이 다시 지나 제작된 피터팬 실사 영화는 감독이 나름 피터팬에 대한 지식을 뽐내고 싶었는지 디즈니에서 폐기됐던 설정들을 다시 가져왔고요. 그렇게 피터팬 시리즈의 핵심 소재인 동심도 갖다 버리고 탄생한 아동 연쇄 유괴범 피터팬은 남자넷 여자넷 어느 쪽이든 억울하지 않게 정확하게 성비를 맞추고 흑인넷 백인셋 그리고 황인 한 명으로 동양인 쿼터까지 신경쓰는 섬세한 유괴를 보여주죠. 아주 정치적으로 올바른 유괴범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개봉한 인어공주에선 트라이튼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남봉꾼으로 만들어놨고요. 다문화주의 좋아요. 다양성을 존중하자.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럴 거면 똑딱하고도 인종을 다양하게 잡아먹었어야죠. 성비도 남녀 1대1로 공평하게 먹었어야죠. 왜 중국인 한 명만 잡아먹냐고요. 이 아시아 남성들이 이거 아주 박탈감 느껴서 영화나 보겠어요? 피터팬은 인디언들을 레드스킨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단어로 지칭하고 무식하고 미개하게 묘사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악당으로 묘사하고 스미는 지적장애를 희화화했다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터팬은 전체 이용가가 아닌 7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진짜 인디언이 진짜 인디언 옷을 입고 진짜 인디언 말을 하는 영화랍니다. 라든지 디즈니 최초로 다운증후군 배우가 연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어때요? 굉장하죠? 신기하죠? 라며 기사 몇 줄로 기업 이미지를 좀 챙겨보려는 속셈이 상당히 괘씸했습니다. 인디언들이 부족 생활하는 모습 20초 정도 보여주고 Wendy Tikia, Pardon? are you the Wendy? 릴리가 아무도 못 알아듣는 크리어로 말한 뒤 영어로 다시 말하는 이상행동을 보여주는 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다운증후군 배우에게는 대사 뭐 한 5줄? 뭐 6줄 정도 던져준 게 전부라 그다지 눈에 띄는 캐릭터도 아니고요. 근데 기사만 보면 디즈니가 엄청난 역할을 준 것 마냥 기사를 써놨죠. 국내만 하더라도요, 19년차 다운증후군 배우 강민휘라던가 화가이자 작가로도 활동 중인 정은혜 배우, 작품 내에서 굵직한 역할을 소화해내며 사회적 편견들을 이겨내는 배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말이죠. 데이비드 로어리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피터팬을 처음 접하게 될 어린아이들이 피터팬을 떠올릴 때마다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자랑스럽게 올라가 있죠. 근데 말이죠, 요즘 아이들이 이딴 걸 왜 봅니까?